네, 다음엔 5번째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수급비가 있으시고 한부모 아동 양육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235만 원이고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양육비가 50만 원씩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분의 부채의 원인은 이분 역시 생활비예요. 뭐 다른 데 쓰는 돈이 아니라 생활비가 늘 부족해서 개인회생이 폐지된 후에 3년 이상 연체가 됐고요. 그래서 신용카드 채무 원금만 6천만 원 이상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이분의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분 현재 특징은요. 최근에도 문자, 우편, 독촉이 있고 법원 우편물까지 계속 있으세요. 그리고 이 케이스의 최고 특징은 4년 혹은 5년 전쯤에 통장 가압류까지 있었다고 하십니다. 근데 상담 당시 이분은 압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4편, 3편에서 말씀드린 것을 쭉 짚어보니까 통장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럼보다 이게 가압류인 겁니다. 그리고 의료수급 혜택을 보고 계시고 핵심 문제는 자녀 실비보험이 과다. 2명 합계 18만 원. 이게 우리 어머님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도 생계가 어려운데 내가 아프거나 다치면 큰일 나지 않는가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께 이 말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은데 다치고 병드는 것 걱정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다달이 돈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느 쪽이죠? 다달이 돈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장 벌어지고 있는 걱정에 먼저 대처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 겁니다. 그거 짚어드리고 기타 문제로는 자유적금은 이분이 하고 계시대요. 왜냐하면 자유적금을 왜 하냐면 다달이 납부 못할 것 같으니까 하시는 거거든요. 정기적금 없는 것이 문제로 저는 보여졌고 그리고 저와 상담하시기 전에 법률구조공단에서 파산 상담을 받았는데 파산이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저한테 다 전달은 못 하시더라고요. 그거 전제하에 이제 제가 어떻게 처방을 내려드렸는가. 자, 처방 소개하기 전에 저축 이야기부터 좀 하면, 자유적금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정기적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은 분들입니다. 정기적금은 매달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정기적금도 납입하기 힘들 땐 안 내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저축을 하실 거면 자유적금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왕이면 정기적금을 하세요. 그래서 자유적금은 내고 싶지 않거나 내가 안 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내기 어렵다고 생각할 때 안 내는 쪽으로 작용하게 되잖아요. 근데 정기적금을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기왕이면 정기적금을 납부해보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적금 하시기보다는 정기적금으로 하시는 걸 권고를 드리고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금융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 맞게, 우리 형편에 맞게 잘 배웠는가 이게 사실 문제인 거죠. 금융회사가 우리 편에서 가르쳐주지도 않지만 또 우리 형편에 맞게 재해석해주는 것도 너무 없고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각종 금융 지식들을 우리 형편에 맞게 재해석하는 시간들을 꼭 한번 교육 기회를 가져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처방을 내려드렸던 것은 채권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었는데 우리 5편에서 채권 소멸시효에 대한 추가 설명을 이분 케이스에서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분은 4, 5년 전에 통장 가압류가 있으셨잖아요. 근데 가압류나 혹은 압류가 생기면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채권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흘러가면 계속 5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5년 향해서 시계가 계속 갑니다. 그런데 채권 소멸시효 중단은 뭔가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라는 걸 해버리면 5년을 향해서 가던 채권 소멸시효의 시계가 멈춥니다. 그래서 채권 소멸시효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채권자의 가압류나 압류 행위인데 이 케이스는 가압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채권 소멸시효를 기다릴 수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경우는 그러면 채무를 해결하고자 하면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고 이분은 소득, 능력, 소득이 없고 수급비로만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파산을 떠올릴 수가 있게 되죠. 근데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갔더니 파산이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오신 거예요. 이제 막막해지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될지? 그에 대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채무조정을 서두르지 않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채무조정을 신청한다는 것은 파산을 신청하면 안 갚고 종료되기 때문에 내 생계에 영향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또 신용회복인의 채무조정은 전부 다 전액을 갚던 탕감 받고 갚던 어쨌든 내 얼마 안 되는 생계비에서 변제금을 쪼개서 내기 시작하는 거죠. 채무조정이라는 것은 내가 신청하면 파산 후에 다른 것은 변제를 시작하겠다라는 자기결정을 하신 겁니다. 근데 변제금을 납부할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서둘러서 신청하시면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분 경우에는 압류금지 범위 내에 보증금 정도만 갖고 계셨고 소득은 수급비밖에 없으니까 압류방지 통장으로 생계를 보호하실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 이 연체된 개인회생 폐지돼서 연체된 채무로 인해서 앞으로 뭐 추가 추심이나 신용상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는 현상 유지는 되고 있는 거죠. 부채가 괴로운 건 사실 채권자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우편물 날리고 문자 날리는 것 정도인데 그걸 나는 완전히 막다른 길에 왔어라고 과대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문자가 날라오잖아요. 우편물이 날라오잖아요. 독촉장이 오잖아요. 거기 찍혀있는 독촉이라는 두 글자가 벌떡 일어나서 엄마들을 때리고 핥히고 괴롭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죠. 예. 그 상상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채무를 변제할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경우는 무작정 쫓아가서 채무 조정 신청하시는 것은 자제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사실 법률구정단에서 파산이 불투명하다라고 말은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의견인 거고요. 저도 오늘 여러 가지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파산이 될지 안 될지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분께서는 원하신다면 파산을 시도해 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채무 조정은 아직은 하실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좀 바로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솔루션을 드렸고, 그다음에 만약에 나중에 소득이 생긴다고 하면 이분은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개인회생 변제금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납부를 못해서 폐지되신 거잖아요. 개인회생은 폐지되는 경우는 즉각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신청할 게 다시 바로 줍니다. 그런데 요거랑 헷갈리실 거예요. 아까 제가 3편인가? 그때 개인회생 신청하고 다시 개인회생 신청할 때는 5년 경과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개인회생 신청해서 완전히 개인회생 변제 계획을 졸업했을 때, 그때는 졸업한 날, 면책 나오는 날, 그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폐지된 거예요. 개인회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차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분은 시간이 좀 지나서 건강 회복하시고 활력을 회복하셔서 수급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될 것 같다. 그러면 그 무렵에 가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두 개를 비교해서 생계 유지에 유리하고 미래를 준비하기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되죠. 이런 것들이 어려울 때 이제 저 같은 전문가들이 조언을 또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를 절약해서 정기적금을 가입하시라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제가 채무조정은 원하시면 당장 하셔도 되지만 좀 나중에 하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기적금은 즉시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정기적금은 개설했다가 납부를 못해도 아무 불이익이 없어요. 근데 나에게 유익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저축을 조금씩이라도 시도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유익한 시도는 즉각, 유익한 것이 100%인 이 조치는 즉각 하시라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또 압류가 되면 어떡하죠? 적금을 했는데 그 통장이 또 압류가 됐다. 네. 압류가 되면, 압류가 정말 걱정이라면 그 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압류가 됐다 그러면 아까 다른 4편인가요? 배우셨던 압류금지 금지 범위 내에 들어간 것. 예. 그리고 이게 질문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압류는 여러분, 나는 조마조마하지만
압류한 채권자가 항상 나만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통장을 개설했는지 소득활동이 시작됐는지 무조건 채권자가 알게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게 개인회생을 하다가 못 갚은 경우가 생겼을 때 다시 해야 할 수 있다. 이거 정말 좋은 정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내가 이 빚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좀 다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과 열심히 사셨지만 그럴 때 이게 다시 뭐든지 두드려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한 번 좀 더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빚이 병든 거지, 돈이 병든 거지, 사람이 병든 게 아닌데, 우리는 그 빚, 파산, 개인회생 하면은 곧 내 인생이 파산, 내 인생이 개인회생,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한부모들이 꽤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시는데, 이런 유튜브 같은 걸 보시고 저희 같은 단체에 또 연락을 주시면 또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가져보면, 우리 열심히 살았잖아요. 아이 책임지고, 그리고 3자, 4자까지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빚이 생겼어요. 그럼 못 갚는 상황이야. 생활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그 생활을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소득 능력을 키운 다음에 빚을 갚을 수도 있고, 정 못 갚으면 또 이런 제도도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 영상이 정말 유용한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빚을 갚느라고 애썼던 분들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그 조급함이 지금 말씀하신 압류, 가압류, 뭐 통보 막 이런 것들이 듣기만 해도 막 심장을 쪼리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갚아야죠. 남에게 지은 빚은 갚아야 되는 게 맞지만, 그래도 내가 아이들과 살아남아야 이 빚을 갚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꼭 그냥 놓지 마시고 꼭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그 에너지를 좀 내셔주시면 아이들과 잘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 너무 좋은 진짜 강의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지금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경주 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질문 안 하면 어떡하나 하는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빚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한 가지로도 연락 주시고 한국미혼모 네트워크로도 연락 주시면 제가 제 능력 범위에서 열심히 도와드릴 겁니다. 빚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고 아이와 함께 여러분 활력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몸이 아플 때 병원을 가듯이 돈이 병들었을 때 돈병원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의 슬로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담하고 당당하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